43세 가장이 된 지금 2살배기 딸을 키우는 지금에야 처음으로 무서워졌습니다. 어머니가 42에 혼자 감당하셨던 그 무게가요. 아버지가 떠나신 지 26년, 식당 주방에서 손이 부러터지도록 일하면서도 자식들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으셨던 어머니. 늦은 새벽 주방 싱크대를 붙잡고 혹여 자식들이 들을까 행주로 입을 틀어막으며 혼자 소리 없이 우셨던 어머니. 3남매를 지키려 평생의 몸과 마음을 갈아 넣으며 악착같이 버티신 어머니의 피눈물을 저는 이제야 눈물로 마주합니다. 돌이켜보면 참 모진 세월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세월을 어떻게 버티셨을까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건 가난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갈아 넣은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눈물겨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올해 43이 되었습니다. 별것 아닌 나이 같아도 막상 이 숫자 앞에 서니 괜히 숨이 한번 깊어지더라고요. 40이 넘으면 뭔가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사실 아침에 눈 뜨면 똑같이 출근 걱정, 밥 걱정, 아이 걱정이 먼저인 평범한 가장입니다. 저는 지금 2살 된 딸아이 서연이를 키우고 있어요.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뗀 녀석인데 아장아장 걷다가 쿵 넘어지면 울지도 않고 저를 돌아봅니다. 그 눈이 얼마나 크고 까만지 바라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쿵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가끔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머니도 나를 이렇게 바라보셨을까? 이 작고 여린 것이 커가는 걸 보면서 어머니는 또 어떤 마음이셨을까? 7살 전후로 제 기억은 시작됩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시장 골목을 걷던 기억, 아버지 어깨 위에 올라타서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신기했던 기억들. 어머니가 저녁상을 차리면 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드시고 우리 세 남매는 그 옆에서 왁자지껄 밥을 먹던 풍경들. 그땐 그게 세상에서 제일 당연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 당연한 일상이 얼마나 큰 기적이었는지는 한참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저 정용석, 올해 43, 밑으로 40인 여동생 선이, 38인 막내 지은이가 있고 저희 어머니는 올해 68이 되셨습니다. 3남매의 홀어머니, 이게 지금 저희 가족의 전부입니다. 아버지가 우리 곁을 떠나신 지 벌써 26년이 되었네요. 남들보다 많이 늦은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주변의 성화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어왔던 건 홀로 계신 어머니가 늘 마음에 걸렸고 두 여동생이 제 자리를 잡을 때까지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한 달 앞둔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처럼 수수한 차림으로 제 방에 들어오셨는데 손에 뭔가를 꼭 쥐고 계셨습니다. 오래된 통장 하나였습니다. 용서가 이거 결혼할 때 보태 써라. 어머니가 제 손 위에 올려놓으신 손은 평생 고운 날이라고는 없었던 일복에 겨워 투박하고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얼마 안 되는 쌈짓돈이겠거니 생각하며 통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찍혀있는 숫자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억 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돈이에요? 놀라 묻는 제게 어머니는 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등을 한번 툭 치시고는 항상 그러셨던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 방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통장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억. 이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모된 무릎이었고 밤새 홀로 새운 한숨이었으며 자식들 모르게 삼킨 수천 번의 눈물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조각이자 어머니가 평생을 아끼고 또 아낀 피땀이 한데 모인 통장이었습니다. 43세 가장이 된 지금에야 비로소 보입니다. 그 통장 안에 얼마나 거대한 어머니의 일생이 담겨 있었는지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제가 17살이던 어느 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해, 저희 가족의 행복했던 시간이 두 동강 나버렸던 그 해로요. 아버지는 중견기업에 다니시는 평범한 회사원이셨습니다. 특별히 잘 사는 집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모자란 집도 아니었어요. 매달 월급날이면 어머니는 살림을 알뜰하게 쪼개셨고 우리 세 남매는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큰 불편 없이 자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울타리가 얼마나 단단하고 따뜻한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을 때는 울타리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원래 공기의 고마움은 숨이 막혀봐야 아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 안에서 제법 철없이 자란 녀석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공부하기가 싫어 밥 먹듯이 야간 자율학습을 빼먹었고 친구들과 어울려 밤늦게까지 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조금 거친 친구들과 어울려 사고를 치기도 했지요. 집에 들어와서도 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부르면 귀찮다며 늘 퉁명스럽게 대답하던 철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제 어깨를 짚으며 정용석, 네가 우리 집 장남이야. 동생들한테 본보기가 되려면 잘해야지 하시면 알았어요 하고 귀찮은 듯 한 귀로 흘려들었습니다. 장남이라는 말의 무게가, 그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17의 저는 전혀 몰랐으니까요. 그해 봄이었습니다. 제가 17,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였고 둘째 선이는 14살 중학교 1학년, 막내 지은이는 겨우 12살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봄날에도 여느 때처럼 출근길에 넥타이를 매셨습니다. 현관문을 나서시며 다녀올게 하고 툭 던지신 그 한마디가 제 기억 속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퇴근길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야간 자율학습을 빼먹고 학교에서 돌아와 아무 생각 없이 게임을 하고 있던 저에게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허겁지겁 따라간 그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어머니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생 세상에서 가장 꼿꼿하게 서 계실 것만 같았던 어머니가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다리가 풀려 병원 복도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다음날 밤을 채 넘기지 못하시고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덩그러니 남겨진 집으로 돌아오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집안에서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저녁 시간이면 찌개 끓이는 냄새, 생선 굽는 기름 냄새로 따뜻하게 차오르던 집이었는데 그날은 그저 차갑고 텅 빈 냄새뿐이었습니다. 중학생이던 둘째 선이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초등학생 막내 지은이는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물 한 모금 넘기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캄캄한 거실에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저 역시 제 방에 들어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슬픈데 눈물보다 막막함이 앞서서 내가 지금 울어야 하는지 울지 말아야 하는지도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환하게 웃는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다가 눈을 뜨면 사방이 까만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눈을 감았다 뜨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을까? 잔인하게도 또다시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조차 우리에겐 사치였나 봅니다. 장례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안방에서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위로 전하려니 하고 흘려들었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단단하던 목소리가 낮아지다가 파르르 떨리다가 결국엔 거의 들릴 듯 말 듯 힘없이 무너지며 잦아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안방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아버지의 오랜 고향 친구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가장 믿고 의지하셨던 우리 가족도 삼촌이라 부르며 따랐던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부모님이 오랜 세월 자식들 앞날을 위해 피땀 흘려 모아두었던 예금을 급전이 필요하다는 그 삼촌의 말에 아버지가 믿고 빌려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자 차용증 한 장 없다는 핑계로 그 돈이 통째로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얼마였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으신 후 안방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쥐죽은 듯한 정막. 저는 가만히 문 앞에 서서 문고리를 잡으려다 멈추었습니다. 들어가서 어머니를 위로해야 할지 아니면 모른 척 내 방으로 돌아가야 할지 고작 17살짜리 소년이 감당하기엔 그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공기가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결국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었지만 가슴이 답답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슬픔을 이제 막 받아들이려던 참인데 우리 가족의 전 재산까지 사라지다니 이제 어머니는 홀로 어떻게 하시려는 걸까?
남겨진 우리 3남매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기댈 곳 하나 없이 차가운 어둠이 몰려오던 그 밤, 철없던 17의 소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현실이라는 무서움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가 거실로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으신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이 그저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10분 같은 1분이 흐르고 어머니는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용서가, 엄마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아버지 친구 용호 삼촌 알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빌려준 돈이 있었는데 받기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참으로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담담한 척하는 목소리였어요. 눈물을 흘리시지도 않았고 억울하다는 하소연도 없으셨습니다. 마치 내일 날씨가 어떨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 차분하고 덤덤하게.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17 소년의 가슴을 더 무겁게 조여왔습니다. 차마 어머니의 그 깊고 슬픈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어서 저는 그저 바닥만 보며 천천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내가 장남으로서 할 수 있는 게 고작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어머니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눈물겨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루는 남들보다 훨씬 이른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면 어머니는 이미 어두운 주방에 불을 켜고 계셨습니다. 우리 세 남매의 도시락을 싸고 아침상을 차려내신 뒤 당신의 가녀린 어깨에 짐을 지시고 집을 나섰습니다. 처음 구하신 일은 동네 식당의 주방 일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온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 고된 자리였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 퉁퉁 불어터지도록 설거지를 하고 몸짓만 한 무거운 솥을 나르다 허리를 다치셨어도 어머니는 집에 돌아와 내색 한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세 남매를 키우기엔 그것만으로는 모자랐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 영업일까지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살림만 하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커다란 보험회사 가방을 들고 오시던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머니에게 영업 가방이라니 참 낯설고 어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어색함을 티 한 번 내지 않으셨습니다. 낮에 식당 일을 마치고 녹초가 되어 돌아오셔서도 밤에는 보험 공부를 하셨고 주말이나 쉬는 날엔 아는 분들을 찾아다니며 부지런히 발품을 파셨습니다. 친척 집, 옛 동네 지인, 심지어 돌아가신 아버지의 직장 동료 부인들까지 찾아다니셨지요.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던 분이었으니 자존심이 상할 법도 한데 단 한 번도 힘든 기색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절에 철없던 저는 그런 어머니의 속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팍팍하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신지 가까이 있으면서도 정말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는지도 모릅니다. 마주하기가 두려워 외면했던 것이겠지요.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학교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밤 10시가 넘어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오니 동생들은 잠들어 있었고 어머니는 아직 집에 계시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오시는 걸 보지 못하고 일찍 잠에 들었는데 새벽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다가 주방 쪽에서 조그만 불빛 하나가 새어나오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싱크대 앞에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뭔가를 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싱크대 가장자리를 두 손으로 꼭 붙잡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울고 계셨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혹시라도 방 안의 자식들이 들을까봐 행주로 입을 틀어막으며 그 좁은 주방에서 혼자 서러움을 꾹꾹 눌러 참으며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돌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다가가서 어머니를 안아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못 본 척 지나쳐야 하는지 도무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뒤에 서 있는지도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싱크대를 붙잡고 한참 동안을 그렇게 눈물만 쏟아내셨습니다. 결국 저는 소리 없이 뒤돌아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가만히 앉았는데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 왈칵 밀려오며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꾹 참았던 눈물이 그날 밤 어머니의 가냘픈 뒷모습을 보고 나서야 마침내 터져버렸습니다. 당시 어머니가 얼마나 깊은 벼랑 끝에 서 계셨는지
고작 17살짜리 소년이 다 헤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홀로 감당하고 계신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잔인한 것인지는 그 들썩이던 뒷모습 하나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밤을 기점으로 제 인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부터는 친구들이 아무리 부르고 유혹해도 핑계를 대며 곧장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공부를 대단하게 잘하고 싶다거나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는 거창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생하는 어머니 앞에서 더 이상은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동네 고깃집에서 저녁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주유소에 나가 알바를 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일해본 돈은 10,000원짜리 한 장 남기지 않고 몽땅 어머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됐어. 엄마가 돈 벌 테니 너는 공부나 해라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제가 완강하게 돈 봉투를 내밀자 어느 날부터인가 말없이 받으셨습니다. 돈을 받아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더 아려왔어요. 그것을 기쁘게 받아야 할 만큼 우리 집 형편이 버거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은 끝이다.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어머니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 그 생각이 17살이라는 어린 나이부터 제 마음속에 아주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게 제가 철이 든 방식이었어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스스로 다짐한 것도 아닌데 주방 싱크대 앞에서 소리 없이 울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저를 그렇게 어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 커서 어른이 된 후에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그날 밤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기억을 더듬으시더니 씁쓸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용서가, 엄마는 내가 보고 있었는지 정말 몰랐어. 그때는 참 다 힘들었을 때지. 우리 아들 잘 커줘서 고마워. 아마 어머니는 정말로 모르셨을 겁니다. 그만큼 그 시절의 어머니는 눈앞에 닥친 가혹한 현실을 버텨내느라 자기 자신조차 돌볼 여유가 없으셨던 겁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 담담한 대답을 듣고 목이 메어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간 것은 21살 때였습니다. 다니던 대학은 휴학을 했어요. 입대 전날 밤 어머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기가 듬뿍 들어간 김치찌개를 끓여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밥을 먹고 있는데 당시 중학생이던 막내 지은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오빠 군대 가면 언제 와? 2년 있다가 와. 중간에 휴가 나오니까 엄마랑 언니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말썽 피우면 혼나. 치, 오빠는 내가 무슨 어린애인 줄 알아? 제 대답에 지은이는 입을 삐죽이며 아쉬워했고 당시 고등학생이던 둘째 선이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제 밥그릇 위에 맛있는 반찬을 끊임없이 얹어주실 뿐이었습니다. 유독 조용했던 그날 밤의 식탁 풍경이 이상하게도 제 기억 속에 오랫동안 아련하게 남아 있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홀로 계실 어머니와 동생들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부대에서 편지를 쓰면 어머니는 한자 한자 정성을 담아 꼭 답장을 보내주셨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항상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지요. 집 걱정은 절대 하지 말고 군 생활 건강하게 잘 지내라. 집은 엄마가 지킨다. 그 투박한 한 줄을 읽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집을 지킨다는 그 말이 남편 없는 집을 홀로 이끌어가는 어머니에게 얼마나 무겁고 외로운 선언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23살이 되고 전역을 앞둔 말년 휴가를 나온 날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동네 골목길이 왠지 모르게 조금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닌데 괜히 아득하게만 느껴지더군요. 문을 열고 현관으로 들어서자 어머니가 환하게 마중을 나오셨고 몰라보게 자란 막내 지은이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방에 있던 선이도 문을 열고 나와 오빠 왔어? 하며 짧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둘째 선이의 방 안에 커다란 종이 박스 몇 개가 덩그러니 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방 청소를 하느라 짐을 정리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다가 어머니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엄마, 선이 방에 웬 박스가 저렇게 쌓여 있어요? 제 질문에 어머니는 수저를 멈추고 잠시 선이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자 선이가 먼저 덤덤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취직했어, 오빠. 이제 곧 회사 들어가거든.
거리가 좀 있어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지내기로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취직이라니? 대학은 어쩌고? 대학은 무슨 대학이야? 돈 벌어야지.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의 선이가 대기업 제조업체의 생산직으로 취업을 한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이 한창 대학 입시 원서를 쓰며 설레어할 때 제 동생 선이는 가족을 위해 취업 원서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충격에 가만히 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선이는 제 시선을 피하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아주 덤덤한 얼굴로 밥을 우물거렸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라도 하듯 별거 아닌 일처럼 행동하는 동생의 그 덤덤함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아프게 찔러왔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저는 선이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박스 안에는 입을 옷 몇 벌과 책, 그리고 소소한 생활용품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이는 무릎을 꿇고 앉아 그것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는 중이었고 저는 문틀에 기대어 잠자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정말 괜찮아? 대학 안 가도 되겠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수도 있어. 선이는 하던 손짓을 멈추지 않은 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빠, 나라고 대학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 하지만 지금 우리 집 사정 뻔히 알잖아. 엄마 혼자서 버티기엔 너무 힘들잖아. 그래도 오빠가 있잖아. 오빠는 군대 있고 막내 지은이는 아직 학생이잖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거야. 기숙사에 들어가면 당장 내 생활비도 안 줄고 월급 타면 꼬박꼬박 집에 보탬도 줄 수 있잖아. 그러더니 선이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며 픽 웃었습니다. 엄마랑 오빠가 지고 있는 짐 이제 내가 조금 덜어줄게. 그러니까 걱정 마.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남으로서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오빠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할 것 같기도 한데 목구멍이 꽉 막혀서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쪽이 쿵하고 사정없이 내려앉는 슬픔만 가득했어요. 다음 날 저녁 어머니가 선이의 곁에 앉아 함께 짐을 싸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옷가지를 하나씩 박스에 넣으시면서도 끝내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선이 역시 묵묵히 짐만 쌀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말없이 박스를 채워나가던 그 쓸쓸하고도 기특한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제 눈에 오랫동안 박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 누워 캄캄한 천장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우리 선이도 다른 친구들처럼 수능 걱정, 대학 걱정만 하면서 평범하게 사춘기를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세상이 이 가녀린 아이에게 너무 일찍 어른이 되라고 너무 일찍 가장의 무게를 나누어 가지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너무나도 먹먹했습니다. 저는 그저 몇 살 더 많은 오빠일 뿐 돌아가신 아버지가 되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훨씬 더 따뜻하고 든든한 말을 해주셨을 텐데 저 대신 우리 집을 위해 기꺼이 청춘을 바치겠다는 동생에게 저는 끝내 위로의 한마디조차 건네지 못했습니다. 그 미처 전하지 못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가슴속에 커다란 응어리로 남았습니다. 끝내 말로 표현하지 못한 제 진심 대신 군대로 복귀하는 날 아침 저는 현관 앞에서 선이의 어깨를 아주 힘차게 꽉 잡아주었습니다. 선이는 아유 왜 이래 오빠 징그럽게 하며 어색하게 웃었지만 눈가에는 이내 맑은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도 문 밖까지 따라 나오셔서 제가 골목길 저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거친 바람을 맞으며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제대하면 정말 남들보다 배로 더 악착같이 살아야겠다. 선이 혼자서 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건 내 동생의 짐이 아니라 장남인 나와 우리 가족 모두의 짐이니까. 부대로 복귀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꾹꾹 참았던 눈물을 소리 없이 삼켰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조용히 불러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선이가 이렇게나 대견하게 잘 컸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이 모습을 보셨다면 우리 딸 정말 최고라고 얼마나 기특해 하셨을까요? 제대 후 복학해서 졸업을 하고 취업이 된 건 28살 때였습니다. 비록 남들이 다 아는 대기업은 아닌 조그만 중소기업이었지만 저한텐 감지덕지였어요. 취업과 동시에 저는 집을 나와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 하나를 얻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머니 통장에 돈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액수가 크진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제 첫 월급의 일부를 받으시던 날 됐어, 내 앞가림 먼저 해 라고 하시며 받기를 거부하셨어요. 제가 끝내 받으셔야 한다고 설득해 매달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선희도 기숙사에서 월급을 붙이고 있었으니 그제야 어머니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지셨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저녁이었어요.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수학이 넘어 목소리가 평소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뭔가를 말씀하려다가 멈추시고 또 망설이다가 삼키시고 한참을 그렇게 머뭇거리시던 어머니가 무겁게 입을 여셨습니다. 용서가, 너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어? 불안한 예감을 안고 주말에 찾아간 집, 거실 소파에는 막내 지은이가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의 발랄한 모습은 간대없고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군요. 어머니는 주방에 계셨고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소파에 앉자 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지은이를 번갈아 보시다가 지은이에게 나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오빠한테 말해.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오빠나 아이 가졌어. 순간 거실의 모든 소음이 멈추고 사방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지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겨우 23살. 아직 사회에 나가보지도 못한 채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화가 걷잡을 수 없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정을 꾹 참아보려 했지만 결국 거친 말이 입 밖으로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사귀는 사람이 있어. 나 그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결혼? 지금 이 상황에 결혼이라고? 너 아직 대학교 졸업도 못한 학생이야. 그런데 대체 뭘 믿고 결혼을 한다는 건데? 상대는 도대체 누구야? 직장은 제대로 다녀? 살 집은 있고? 제 다그침에 지은이의 눈에 다시금 눈물이 왈칵 차오르더니 이내 악에 바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빠가 뭔데? 오빠가 내 인생에 뭘 해줬다고 이제 와서 이래라 저래라야? 오빠가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어? 내가 학교를 어떻게 다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빠가 단 한 번이라도 알기나 했냐고. 동생이 내지른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깊숙이 박혔습니다.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동안 어머니 걱정, 선희 걱정, 그리고 내 취업 걱정에만 매몰되어 정작 가장 어렸던 막내 지은이의 삶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막내니까 알아서 잘 크겠거니 했던 거지요. 어쩌면 오빠라는 이름 뒤에 숨은 방관이 동생에게 더 큰 잘못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험악해지자 어머니가 지은이와 저 사이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그만해 둘 다. 지은이 넌 뭘 잘했다고 오빠한테 대들어? 그리고 용석이 너도 그만해. 지은이 지금 홀몸 아니야.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그 소리에 지은이는 입을 다물었고 저 역시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피로한 듯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뜨시며 지은이를 바라보셨습니다. 지은아, 그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니? 응, 엄마. 정말 착한 사람이야. 나한테 참 잘해줘. 나보다 나이는 좀 많지만 직장도 성실하게 잘 다니고 있어. 엄마, 나 정말 그 사람 많이 좋아해. 그래, 알았다. 어머니는 더 추궁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묵직한 한숨을 한번 크게 내쉬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다시 주방으로 걸어가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그날따라 유독 작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랑 단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지은이 저렇게 두면 안 돼요. 단단히 혼을 내야죠. 그러자 어머니가 슬픈 눈으로 저를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용서가 혼낸다고 없던 일이 되니? 지은이도 잘못은 했지만 엄마가 더 잘 챙겼어야 했어. 그건 엄마 잘못이기도 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지은이 아직 어려요. 대학교 졸업도 못했는데.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용서가 그래도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잖아. 많이 생각해봤을 거야. 그리고 엄마 수중에 돈 있어. 내 아버지가 남기신 사망보험금이야. 너희 셋 대학 등록금 쓰고 결혼할 때 쓰려고 이 악물고 지금까지 한 푼도 안 건드리고 지켜온 돈이야. 지은이 혼수는 거기서 쓸 거야.
그러니까 넌 걱정 마.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제대로 결혼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 용서가, 어머니가 제 말을 자르셨어요. 이건 너희들 아버지 목숨값이야. 너희들 잘 살라고 남긴 걸 거야. 지은이가 잘못은 했어도 여전히 내 동생이고 엄마 자식인 건 변함없어.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동생 미워하지 마.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반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목숨값. 그 한마디가 가슴에 꽂혀서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결혼은 그렇게 치러졌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신 대로 그 돈에서 혼수를 마련해 주셨어요. 식은 조용하게 했지만 어머니는 딸이 빈손으로 시집가는 꼴을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지은이는 결혼 전날 밤 어머니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고, 속 썩여서 엄마 실망시켜서 미안해하며 빌었다고 나중에 집에 온 선희한테서 들었습니다. 저는 결혼식 날 내내 말이 없었어요. 화가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한테도 화가 났어요. 지은이 말이 맞았으니까요. 저는 장남이랍시고 어머니 걱정만 했지 막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눈 한번 제대로 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하겠다면서 정작 가장 어린 막내는 챙기지 못한 거였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 옆에 나란히 걸으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후회 없어요? 어머니는 잠깐 걸음을 멈추시더니 먼 하늘을 보며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후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너희들 다 알아서 잘 커졌고 그저 어린 자식들한테 너무 일찍 가난이라는 집만 지어준 것 같아서 늘 미안할 뿐이지 엄마 인생의 후회는 단 한 조각도 없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참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가슴에 못을 박으며 속을 뒤집어 놓아도 끝까지 내 자식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요. 평생을 오직 자식이라는 우주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신 분이었습니다. 지은이가 결혼하고 첫 애를 낳은 건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사내 아이였어요. 어머니는 손자 얼굴을 처음 보시던 날 병원 복도에서 소리 없이 우셨습니다. 기쁨인지 서러움인지 모를 눈물이었어요. 저도 그 옆에 서서 괜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밉던 감정이 그 작은 얼굴 하나에 스르르 녹아내리는 게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하다 싶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지은이가 아이를 낳고 나서 석 달도 채 안 됐을 때부터였어요. 거의 매일같이 조카를 안고 어머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산후조리도 할 겸이려니 했는데 횟수가 줄지 않았어요. 어떤 날은 들어오자마자 아이를 어머니한테 맡기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지은이를 말없이 받아주셨어요. 손주를 안고 달래면서. 저는 주말에 어머니 집에 갔다가 그 장면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은 지은이가 거실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는 걸 보더니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너무 힘들어. 애는 왜 이렇게 안 자는지, 남편은 퇴근하면 피곤하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왜 결혼했나 싶어. 저는 잠깐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지은아, 그거 다 내가 선택한 거야. 지은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 내가 결혼하겠다고 했고 내가 낳겠다고 했잖아. 힘든 거 이해해. 근데 그게 싫으면 처음부터 다른 선택을 했어야지.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내가 만든 내 가정이야. 도망오는 게 답이 아니야. 지은이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오빠는 왜 이렇게 사람이 차가워? 나 힘든 건 안 보여? 저는 동생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매섭게 말했습니다. 차가운 게 아니야. 내가 하나의 엄마로서, 한 남자의 아내로서 제대로 중심을 잡길 바라서 그래. 엄마가 평생 어떻게 사셨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 아버지도 없이 우리 3남매 키우면서 엄마는 아무리 힘들어도 단 하루도 도망간 적 없으셨어. 그날 밤 저는 주방에서 어머니와 따로 마주 앉아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지은이 올 때마다 그렇게 다 받아주시면 안 돼요. 저러면 평생 엄마한테 의지하고 살아요. 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도 힘들다는데 어떻게 내쫓아? 내쫓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룻밤 자고 가며 쉬는 건 얼마든지 괜찮아요. 하지만 아이만 덜컥 맡겨두고 제 방에 들어가 틀어박히는 건 버릇을 잘못 들이는 거예요. 지은이가 친정으로 도망칠 구멍을 엄마가 막아주셔야 지은이가 진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끝내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제 말이 맞다는 걸 머리로는 아시면서도 자식이 힘겨워하는 모습을 모른 척하기가 차마 쉽지 않으셨겠지요. 사실 저도 알았습니다. 지은이에게 모질고 차갑게 말했던 건 동생이 미워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만약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우는 딸을 가슴에 꼭 안아주며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겠지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몇 살 더 많은 서툰 오빠일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이 집안에서 누군가는 악력을 자처하며 중심을 잡아주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흐르면서 조카가 2살, 3살이 되면서 지은이도 조금씩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어머니 집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가끔 전화 통화를 해보면 예전처럼 힘들다는 하소연 대신 오빠, 우리 애가 오늘 처음 걸음마를 뗐어. 오늘 처음으로 나한테 엄마라고 불렀다. 하며 아이 자랑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수학이 넘어 동생의 목소리에서 제법 단단한 엄마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명절이었어요. 온 가족이 어머니 집에 모였을 때 지은이가 주방에서 어머니 옆에 서서 음식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 지은이가 어머니한테 조용히 말하는 게 들렸어요. 엄마, 나 요즘 아이 키우면서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그 옛날 엄마가 아빠도 없이 홀로 우리 3남매 키울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진짜 미안해, 엄마.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하시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은이 어깨를 한번 툭 치시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걸 보며 거실에서 괜히 딴 곳을 바라봤습니다. 자꾸만 눈앞이 흐려지고 뜨거운 것이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철부지 같던 우리 막내가 저런 눈물겨운 말을 할 줄 아는 진짜 어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상하게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집 철부지 막내가 이제 제법 어엿한 엄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이가 결혼하겠다고 말한 건 32살 때였습니다. 전화로 알려왔어요. 목소리가 평소랑 달리 살짝 들떠 있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만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같은 회사 사람이고 몇 년을 알고 지내다 마음이 생겼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12해였습니다. 20살에 짐을 싸서 기숙사로 들어간 지 12해. 그 긴 시간 동안 선이는 사치 한번 제대로 부리지 않았고 묵묵히 월급을 쪼개 집에 붙이며 살았습니다. 남들 다 누리는 20대를 어떤 마음으로 보냈을지 저는 감히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다음 주말에 어머니 집에서 다 같이 모였어요. 선이가 데려온 사람은 과묵하고 듬직한 인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깎듯이 숙이고 인사하는 걸 보며 저는 속으로 됐다 싶었어요. 밥을 먹고 나서 선이 남자친구는 잠깐 자리를 비웠고 우리 넷이 거실에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선이를 바라보셨어요.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선이야, 행복해? 선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응, 엄마. 나 진짜 좋아. 요즘 너무 행복해. 어머니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더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 짧은 대화 안에 얼마나 많은 말이 담겨 있었는지 저는 옆에서 다 느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던 선이는 처음부터 단호했어요. 자기 손으로 모은 돈으로 시작하겠다고요. 호화롭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엄마한테 손 벌릴 생각은 더더욱 없다고 했습니다. 10년 넘게 스스로 벌어온 사람답게 결혼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며칠 후 선이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마침 어머니 집에 왔던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방에서 오래된 통장 하나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선이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받아. 선이가 통장을 받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진짜 괜찮아. 나 모은 돈 있어. 받아. 엄마, 진짜야. 엄마가 그동안 고생하면서 모은 돈이잖아. 어머니가 선이 손을 잡으셨습니다. 선이야.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이건 엄마 돈 아니야. 이건 네 아버지가 주는 거야. 선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사망보험금 일부야. 너희 셋 결혼할 때 쓰라고 엄마가 지금까지 지켜온 돈이야. 지은이 결혼할 때도 거기서 썼고 이건 처음부터 내 몫이었어. 내가 거절하면 아버지가 딸한테 주고 싶은 마음을 내가 거절하는 거야. 선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려는 게 보였어요. 그래도 흘러내렸습니다. 한 줄기, 두 줄기. 엄마, 받아, 우리 딸.
선이가 통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품에 안겼어요. 어머니도 선이 등을 가만히 두드리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어요. 목이 꽉 막혔습니다. 20살의 짐을 싸던 일찍 철든 그 아이가 엄마랑 오빠 짐 내가 덜어줄게 하던 그 착했던 동생이 32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뭔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기도 했고 그래도 다행인 것 같기도 했어요.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치러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유독 곱게 차려입으셨어요. 식장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입장하는 선희의 얼굴을 보던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데 살면서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어머니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쌓여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저뿐이었을 겁니다. 식이 끝나고 어머니 옆에 앉았을 때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머니 손을 한번 꽉 잡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선이가 결혼을 하고 5년이 지난 뒤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40살이었어요. 주변에선 늦었다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두 동생이 자리를 잡고 어머니가 조금은 홀가분해지신 것 같고 비로소 저의 가정을 꾸릴 용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게 아버지 없는 집안의 장남으로서 제 인생을 시작하는 최소한의 책임감이었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어머니는 제게 오래된 통장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1억 원. 놀라 멈칫하는 제게 어머니는 아무 말 말고 그냥 받아라. 한마디만 남기시고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받는 자식이 혹여 부담스러워할까봐 언제나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 덤덤하게 행동하셨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그 통장을 붙잡고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그 돈은 아버지가 남기신 사망보험금의 마지막 조각이었고 어머니의 헌신이 담긴 돈이었습니다. 거기에 선이가 기숙사에서 꼬박꼬박 붙여온 돈과 마음도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식당 주방에서 보험 영업 발품을 팔면서 허리와 무릎이 달아가면서도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의 시간이 한 통장 안에 고여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저한테 쥐어주신 겁니다. 지금 저는 43입니다. 제게는 이제 2살 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서연이가 있습니다. 아직 걸음마가 서툰 이 아이가 넘어지면 울지도 않고 저를 돌아보는데 그 눈을 볼 때마다 가슴이 이상하게 묵직해집니다. 이 작은 아이가 아프면 어떡하나, 세상에 나가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자식을 키우니 별별 걱정이 다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걱정들이 밀려올 때마다 문득 생각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 무거운 걱정을 셋이나 안고 사셨구나. 그것도 남편 없이 혼자서 기댈 곳 하나 없는 차가운 세상에서 홀로 버텨내셨구나. 43세 아버지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무게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의 어머니는 42살이셨습니다. 지금의 제 나이보다도 한 살이 어리셨지요. 그 나이에 갑자기 남편을 잃고 사기까지 당하고 자식 셋을 혼자 떠안으셨습니다. 그 시절 우리 어머니가 혼자서 삼켜내야 했던 그 가혹한 밤들을 저는 도무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올해 어머니는 68이 되셨습니다. 평생을 거칠게 사신 탓에 무릎이 많이 망가지셨습니다. 오래 서 계시는 것조차 힘들어하시고 계단을 오르실 때면 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지셨습니다. 식당 일을 오래 하신 탓인지 날이 흐린 날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다고 하시고 매일 아침 당뇨약도 한 움큼씩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면 어머니는 제일 먼저 일어나십니다. 손주들 밥은 잘 먹는지, 자식들 반찬은 입에 맞는지, 당신 몸 아픈 건 언제나 뒷전이고 손주들, 자식들 앞에서는 항상 환한 웃음이 먼저이십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가슴이 미어 터지도록 아려옵니다. 그렇게 자식들 앞에서 다시 웃으실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주저앉아 눈물을 삼키셨는지 이제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겨우 아내와 딸을 책임지는 43세 초보 가장입니다. 이 작은 가정을 이끄는 것만으로도 어깨가 무거운데 어머니는 그 무게를 3남매나 짊어진 채 26년이라는 모진 세월을 버텨내셨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소리 없이 우시면서도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자식들의 도시락을 싸셨고 쓰러질 것 같은 한계 속에서도 자식들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무너지거나 포기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평범해 보이던 어머니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위대하고 숭고한 기적이었는지 저는 이제야 압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희 어머니와 똑같은 희생의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자식 하나 배불리 먹이고 번듯하게 공부시켜 결혼시키느라 당신의 찬란했던 젊음과 건강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분들, 아파도 아프다 말 한마디 못하고 힘겨워도 힘들다 내색 한번 못한 채 그저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로 묵묵히 버텨오신 위대한 부모님들 말입니다. 그 희생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자식들은 나이가 한참 들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저처럼요. 너무 늦게 알아서 죄송하고 그래도 이제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 세월이 누군가에겐 그냥 고생으로 보일지 몰라도 저는 압니다. 그건 가난이 아니라 오직 자식만을 위해 당신들의 일생을 통째로 갈아 넣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진 풍파를 견디며 희생의 시대를 살아오신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께 고개 숙여 깊은 존경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눈물로 버텨온 그 위대한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온전히 평온하시길 바라며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식에게 매달릴수록 자식은 멀어지고 내가 내 인생을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자식은 제 발로 돌아옵니다. 30년 공장 기름 냄새 맡으며 자식들 뒷바라지에 다 바쳤던 그 지독한 세월이 자식에겐 당연한 권리였고 제게는 스스로 채운 족쇄였습니다. 엄마, 장조림이 왜 이렇게 짜? 고맙다는 말 대신 돌아온 건 딸의 차가운 말이었고 남편의 수술실 앞을 지킨 건 효녀라 믿었던 딸들이 아니라 제가 독하게 모아둔 보험 증서 하나였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제 누구 엄마라는 무거운 외투를 벗어던지기로요. 자식을 내 몸의 일부가 아닌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기로 한순간 기적처럼 자식들이 저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겨운 인생 독립선언을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저는 1957년생입니다. 올해로 70이 됐어요. 70이라는 숫자를 입에 올릴 때마다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요. 거울 속에 주름 가득한 얼굴을 들여다보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아직 20살적 제가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기름 냄새 가득한 작업복 입고 내일을 향해 두 눈 빛내던 그 어린 제가요. 저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위로 오빠가 둘,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5 식구가 방 2칸짜리 집에서 몸을 맞대고 살았어요. 아버지는 막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도맡아 하셨죠. 겨울이면 연탄 한 장을 아껴 쓰려고 이불을 2겹씩 덮고 잠들었습니다. 배고픈 게 일상이었고 추운 게 당연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 딱히 서럽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19살에 처음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이요? 그런 꿈을 꿀 형편이 아니었어요. 오빠들 학비도 빠듯한 판에 딸내미가 더 공부하겠다는 소리는 차마 꺼낼 수가 없었죠. 대신 저는 보따리 하나 챙겨서 버스를 탔습니다. 구로 공단 방향으로 가는 그 낡은 버스에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가득 탔었어요. 공장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습니다. 새벽 6시에 시작해서 잔업 근무까지 저녁 8시가 넘어야 끝이 났어요. 하루 12시간이 넘는 시간을 기계 앞에 서 있었죠. 손에는 늘 기름이 끼었고 퇴근할 때쯤이면 온몸에 그 냄새가 배어서 코가 먹먹할 정도였어요. 처음엔 그 냄새가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게 희망의 냄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 냄새가 곧 월급이고 월급이 곧 내일이었으니까요.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의 남편 홍석 씨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2살 위였어요. 과묵하고 손이 크고 웃을 때 눈이 실처럼 가늘어지는 사람이었죠. 말이 없는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비 오는 날 퇴근길에 우산도 없이 서 있는 저한테 말없이 자기 우산을 씌워주고 본인은 비를 맞고 걷던 사람. 그게 남편의 첫인상이었습니다. 24세 결혼했어요. 예식장 같은 건 꿈도 못 꿨죠. 양가 가족 몇 명 모여 조그만 식당에서 밥 한 끼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그날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인 줄 알았어요. 남편이 수줍게 건네준 조그만 금반지 하나, 그게 제 평생 받아본 첫 번째 선물이었거든요. 신혼살림은 달동네 단칸방에서 시작했습니다. 둘이 벌어도 늘 빠듯했어요. 그래도 둘이니까 버틸 수 있었죠. 남편은 공장 일을 계속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했다고 갑자기 살림이 나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아끼고 더 모아야 했어요. 언젠간 이 달동네를 벗어나겠다고 둘이 손 맞잡고 다짐했던 밤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큰애가 태어났을 때 저는 25이었습니다. 그 조그만 손발을 처음 봤을 때의 그 떨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소중한 게 또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남편 혼자 벌어서는 셋이 먹고 살기가 빠듯했거든요. 문제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린이집이니 뭐니 그런 게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어요. 엄마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도 멀리 계셨고 시어머니는 몸이 편찮으셨죠. 결국 제가 택한 건 아이 옆에 있는 거였어요. 공장을 잠시 쉬었습니다. 잠시라고 생각했지만 그 잠시가 꽤 길어졌어요. 큰애가 4살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듣고 혼자 놀 줄 알게 됐을 때쯤 저는 다시 일을 나갔습니다. 옆집 아주머니한테 낮 동안만 좀 봐달라고 사정사정해서요. 아이 맡기는 값도 만만치 않았지만 그래도 둘이 벌어야 조금씩 나아질 것 같았거든요. 아이를 떼어놓고 버스를 타던 그 아침마다 가슴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혹시 아이가 울고 있진 않을까? 밥은 제대로 먹었을까? 기계 앞에 서 있으면서도 머릿속엔 아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둘째가 태어나고는 또 잠시 일을 쉬었어요. 큰애 때와 마찬가지였죠.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서 다시 나가고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뭘 위해 이렇게 살고 있나 싶기도 했어요. 일하면서도 아이 걱정, 집에 있으면서도 돈 걱정, 완전히 쉬지도 완전히 일하지도 못하는 그 어중간한 삶이 참 고됐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있어서 버텼어요. 말은 없어도 남편은 항상 제 편이었거든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피곤할 텐데도 아이들 목욕을 시켜주고 제가 지쳐 쓰러져 자면 설거지를 해두는 사람이었어요. 그 등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웠는지 그 등을 보면서 저도 내일을 버텼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도 자리를 잡았어요. 공장 일도 조금씩 안정이 됐고 남편도 기술을 익혀 조장 자리까지 올랐죠. 입을 것 못 입고 먹을 것 아끼고 여행 한번 변변히 못 다니면서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고 나니 손에 남은 게 있긴 있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받은 퇴직금, 그리고 평생 아껴 모은 예금 2억 원, 그리고 대출 없는 아파트 한 채.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였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부끄럽지도 않은 전부. 이 돈이 우리 손에 들어오던 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고생 많았다. 그치? 저는 그냥 웃었어요. 웃으면서 눈물이 났지만 들키기 싫어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돈으로 큰애 결혼할 때 혼수를 해줬고 몇 년 후 둘째도 남부럽지 않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우리 딸들이 시댁 가서 기죽지 않게 안 해준 게 없었어요.
그렇게 쓰고 나니 예금은 1억이 남았습니다. 누군가한테는 별것 아닌 돈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한테 이 1억은 그냥 돈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보따리 하나 들고 공장 버스에 올라탔던 그 아이가 한평생 기름 냄새 맡고 손마디 굵어지며 모은 시간의 무게였으니까요. 이 돈만큼은 죽어도 지킬 생각이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주지 않고 남편이랑 저랑 마지막 가는 길 품위 있게 지키는데 쓸 거라고. 그게 우리 부부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퇴직을 하고 나서 처음엔 좋았어요. 드디어 쉴 수 있겠구나 싶었죠. 수십 년을 공장 기계 소리 들으며 살았는데 이제 좀 조용히 앉아 있어도 되는 시간이 왔다 싶었습니다. 남편도 비슷한 시기에 퇴직을 했고 우리 둘이 오붓하게 늦은 아침 먹고 동네 한 바퀴 돌고 그런 소소한 일상을 꿈꿨어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저는 여전히 부엌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거라고는 출근을 안 한다는 것뿐이었어요. 아침이면 남편 밥 챙기고 낮이면 반찬 만들고 저녁이면 또 밥상 차리고 공장 다닐 때는 그래도 퇴근이라는 게 있었는데 전업으로 집에 있으니까 오히려 끝이 없어졌어요. 가스불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죠. 그리고 매주 일요일이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큰애였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45살 딸이 일요일마다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어요. 결혼하고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죠. 그런데 딸애는 들어오자마자 하는 일이 정해져 있었어요. 냉장고 문을 여는 거였습니다. 엄마, 이거 가져가도 돼? 장조림 맛있겠다. 인사가 끝나기도 전이에요. 가방도 내려놓기 전에 냉장고 속을 들여다보는 딸을 보면서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뭐라 하기가 싫었어요. 엄마, 나 이번 주는 진짜 바빠서 장을 못 봤어. 김치 좀 가져가도 되지? 그래, 가져가. 사실 그 김치는 제가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앉아서 배추 한 포기씩 직접 다듬은 거였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딸이 먹을 거라 생각하면 힘이 났던 거였는데 그 보따리가 딸 손에 들려나갈 때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매주였습니다. 어떤 주는 깻잎 장아찌, 어떤 주는 멸치볶음, 어떤 주는 갈비찜까지. 딸애가 오기 전날이면 저도 모르게 뭘 더 만들어야 하나 생각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습관이 된 거죠. 딸이 오면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된다는 그 오래된 엄마의 습관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딸애가 반찬통을 싸면서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 장조림이 좀 짜네. 고기도 좀 많이 넣지. 애들은 건강 생각해서 싱겁게 먹어야 해.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간이 짜다는 소리가 먼저였어요. 45이나 된 딸이 굽은 허리로 밤새 만든 반찬을 받아들고 하는 첫마디가 그거였습니다. 뭐라 대꾸하지 못하고 저는 그냥 웃었어요. 웃는 게 제일 편하니까. 딸이 보따리 들고 현관문을 나서고 나면 저는 빈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식어버린 냄비를 멍하니 쳐다보면서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딸이 보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막상 다녀가고 나면 왜 이렇게 허전한 건지. 반가운 마음 반, 기운 빠지는 마음 반. 그게 섞여서 뭐라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 남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가끔 물끄러미 봤어요. 당신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그렇게 매주 올 때마다 만들어줄 거야? 그럼 어떡해, 내 자식인데. 그 말을 하면서도 저는 속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게 점점 당연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딸한테도 저한테도요. 큰애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위 입맛도 어느새 제 반찬에 맞춰져 있었어요.
딸이 오는 날이면 사위 좋아하는 것도 챙겨달라는 말이 슬쩍슬쩍 들어왔죠. 처음엔 그것도 그냥 했습니다. 사위 잘 먹으면 딸이 편하게 살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기쁜 건지 그냥 익숙한 건지. 그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저는 매주 평일 아침마다 가스불 앞에 섰습니다. 이른이 된 몸으로요. 둘째는 큰애랑 달랐어요. 큰애가 살갑고 자주 얼굴을 비추는 타입이라면 둘째는 어릴 때부터 똑 부러지는 애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하는 말마다 조리가 있었어요. 그 애가 대학 붙었다는 소식 듣던 날 남편이랑 저랑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서 처음 나온 대학생이었으니까요. 둘째가 취업하고 첫 월급을 탔을 때였어요.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쇼핑백을 내미는 거예요. 열어보니 영양제였습니다. 그것도 제일 비싼 거로요. 엄마 아빠 이제 고생 끝이야. 그 말을 하면서 둘째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울고 남편도 울고 셋이 부엌 식탁에 앉아서 한참을 그랬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 둘째는 꼬박꼬박 용돈을 챙겨줬어요. 많지 않아도 빠짐없이요.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큰애도 마찬가지였어요. 철이 일찍 든 애라 엄마 마음을 먼저 알아줬죠. 월급날이면 엄마 아빠 생활비 하면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반짝이던지 제가 힘들게 일하는 거 보면서 자란 애들이라 그런지 그때는 그 마음이 다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참 세월이 무섭더라고요. 둘 다 결혼을 하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제 자식 키우고 시댁 눈치 보며 살다 보니 그 반짝이던 눈빛이 언제부터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변한 게 눈에 띄게 보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씩 조금씩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달라졌어요. 둘째한테서 전화가 올 때마다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안부 전화가 아닐 거라는 걸 받기도 전에 알았거든요. 엄마 잘 지냈어? 근데 있잖아. 이번 주말에 애 좀 봐줄 수 있어? 출근해야 해서. 어김없이 그랬어요. 잘 지냈냐는 말은 본론을 꺼내기 위한 짧은 달이었습니다. 손주 맡길 때 아니면 무언가 아쉬울 때 그럴 때만 목소리가 유난히 살가워졌어요. 평소엔 전화 한 통 없다가 필요한 게 생기면 엄마하고 달려드는 그 온도 차이가 이제는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시댁 행사는 꼭 챙기면서 친정 부모 생일은 뒤늦게 기억했어요. 남편 생일에 둘째한테서 전화가 온 건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연락이 없다가 잠자리 들 시간이 다 돼서야 울린 전화. 남편은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한참 눈을 감지 못했어요. 서운하다고 말하면 또 싸움이 되니까 저는 그냥 삭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둘째도 사위 눈치 봐야 하고 시댁 눈치 봐야 하고 직장도 다니면서 애도 키우고 그 살림이 얼마나 팍팍하겠어요. 저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요. 공장 다니면서 애 키우면서 남편 챙기면서 정작 내 부모한테 소홀했던 시절이 저한테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더 서러운 거였는지도 모릅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따라가질 않는 그 간격. 그게 참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손주 데리고 왔을 때였어요. 아이가 밥을 안 먹는다고 투정을 부렸는데 제가 옆에서 한마디 했죠. 민준아, 밥 먹을 때는 먹어야지. 편식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둘째가 슬쩍 눈살을 찌푸리며 말하더라고요. 엄마, 요즘은 애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강요하면 더 안 먹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투가 어쩐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자식을 안 키워본 것도 아니고 딸 둘 멀쩡하게 키워낸 엄마한테 훈계하는 그 말투. 아무 말도 못하고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이 나중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래? 아까 그 말 때문에 서운해? 아니, 아니라고 했지만 아닌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니라고 하는 게 편했을 뿐입니다. 전화기를 볼 때마다 둘째 이름이 뜨길 바라면서도 막상 뜨면 가슴이 먼저 쪼그라드는 이 마음. 좋은 소식이길 바라면서도 어차피 부탁일 거라는 걸 알아버린 이 마음. 그게 참 이상하고 슬펐어요. 자식한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 혼자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그냥 결론을 내렸어요. 틀린 마음이 아니라고, 서운한 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 또 다음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큰애한테서 사진이 하나 왔어요.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큰애 가족이랑 둘째 가족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었는데 배경이 바다였어요. 아이들 얼굴이 햇볕에 발그레하게 달아올라 있었고 사위들은 선글라스를 쓰고 활짝 웃고 있었죠. 딸들도 오랜만에 보는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제주도 왔어. 날씨 너무 좋다. 다음에 같이 오자. 보기 좋았어요. 딸들이 사이좋게 잘 지내면 그게 제일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 보니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시큰거렸습니다. 불과 2달 전이었거든요. 둘째가 전화해서 한숨을 푹 쉬더니 말했어요. 엄마, 요즘 진짜 너무 힘들어. 살림도 빠듯하고 애 학원비도 오르고 엄마 아빠는 지금 생활하는데 크게 무리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대놓고 말은 안 해도 그 말 뒤에 뭐가 있는지요. 저는 그냥 그래, 우리는 괜찮다 하고 넘겼습니다. 큰애도 비슷한 시기에 전화가 왔었어요. 엄마, 장서방이 요즘 일이 좀 안 풀린다고 하는데 엄마 혹시 조금 도와줄 수 있어? 금방 갚을게. 저는 그때도 그냥 들어줬어요. 자식이 힘들다는데 모른 척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힘들다고 말한 그 입으로 얼마 안 돼서 제주도 사진을 보내오는 걸 보니 뭐라 말하기 어려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딸들이 잘 쉬고 온 게 싫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대비가 너무 선명했던 거죠. 시부모님 모시고 외식한다는 얘기는 또 종종 들려왔습니다. 분위기 좋은 한정식 집이니 새로 생긴 고깃집이니 사위들이 시부모님 챙기는 거야 당연한 거고 잘하는 거죠. 뭐라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딸들한테 그런 연락을 받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났습니다. 한 번은 제가 먼저 넌지시 말했어요. 우리도 가끔 어디 나가서 밥이나 한번 먹자 넷이서. 그랬더니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러자 다음 달에 시간 맞춰서 가자. 둘째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엄마 아빠 모시고 여행도 한번 가야 하는데 제주도 진짜 좋더라. 그 말이 어찌나 반갑던지 저는 그날 남편한테 신이 나서 말했어요. 여보, 애들이 다음 달에 같이 밥 먹으러 가재. 남편은 피식 웃으면서 신문을 넘겼습니다. 두고 보자. 그 한마디가 뭔가 찜찜했는데 역시나였어요. 다음 달이 됐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물어보니 큰애는 엄마 미안해. 이번 달은 좀 바빠서 안 될 것 같아. 다음에 꼭 가자 했고 둘째는 애가 갑자기 아팠어. 엄마 미안.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또 흐지부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 영순이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말자야, 우리 딸이 이번에 일본 데려가줬어. 용돈도 두둑하게 주더라고. 요즘 딸들이 다 이런다니까. 저는 웃으면서 좋겠다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괜히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남들 딸은 비행기도 태워주고 용돈도 넉넉히 챙겨준다는데 저는 왜 이러고 있나 싶은 마음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제 자신이 또 싫었어요. 자식한테 이런 걸 바라는 게 맞나 싶어서요. 그래도 딸들이 안쓰러운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살림이 얼마나 팍팍하겠어요. 저도 그 나이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미운 마음보다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였어요. 그냥 가끔만 먼저 생각해줬으면 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또 혼자 삭히고 있던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가만히 있질 못하는 사람이에요.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다고 6년 전부터 아파트 경비 일을 했거든요. 제가 말렸어요. 이제 좀 쉬어야 한다고. 나이가 몇인데 그러냐고요. 연금도 나오고 우리 둘이 아끼면서 살면 일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남편은 기어이 나갔습니다. 움직여야 오래 살아. 아직 나 건강해. 당신은 집에서 쉬어. 그러더니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경비실로 출근했어요. 그게 벌써 6년이나 됐어요. 지금은 반장입니다. 어느 날 오후 비가 왔습니다. 저는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들어올 시간이 됐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좀 늦나 보다 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혹시 이용석 씨 보호자분이세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놨습니다. 병원이었어요. 남편이 계단을 오르다가 무릎을 다쳤다고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 침대에 누운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부어오른 무릎을 보는데 눈물이 나왔어요. 평생 우리 가족 지탱하던 사람이, 퇴직하고도 쉬지 못하고 경비복 입고 서 있던 그 사람이 차가운 병원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 슬개골 골절이에요. 내일 수술하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손이 떨렸어요. 남편은 침대에 누운 채로 멋쩍게 웃었습니다. 계단에서 난간 잡으려다가 중심을 잃어서 그랬어. 별거 아니야, 걱정 마. 별거 아니라는 말을 하면서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못하고 그 손만 잡았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나서 딸들한테 전화를 돌렸어요. 시간이 밤 9시가 넘었던 터라 큰애도 둘째도 엄마 많이 놀랐겠다. 아빠 많이 다쳤어?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들르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병실 불빛 아래 혼자 앉았어요. 남편은 진통제를 맞고 겨우 잠이 들었고 저는 그 옆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딸들이 내일 온다고 했으니까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려 했어요. 그런데 왜인지 그 밤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수술은 다음날 오전으로 잡혔습니다. 아침 일찍 남편 금식 확인하고 수술 전 검사 따라다니고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한쪽 귀는 계속 복도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애들이 온다고 했으니까요. 큰애한테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나 오전에 회의 있어서 조금 늦을 것 같아. 수술 몇 시야? 11시라고 답했습니다. 둘째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나 퇴근하고 바로 갈게. 그래, 오면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술실 문이 닫히기 직전 남편이 다시 한번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당신 밥은 먹었어? 그 말이 어쩐지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자기는 수술 들어가면서 저한테 밥 걱정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정신없어서 아침을 못 먹었는데 그런 말할 수가 없었어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 벤치에 앉았어요. 딸들을 기다리면서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다가 아닌 걸 확인하고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옆 벤치에는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다들 누군가랑 같이 있었습니다.
저만 혼자였어요.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큰애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문자를 보냈어요. 아직 오려면 멀었어? 큰애가 답했습니다. 엄마, 회의가 길어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저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또 기다렸습니다. 수술이 끝났다는 얘기를 들은 건 2시간 반쯤 지나서였어요. 의사가 나와서 잘 됐다고 회복실에서 마취 깨면 병실로 옮길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꾸벅 인사를 하면서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발소리가 빠르게 가까워지더니 큰애가 뛰어왔어요. 얼굴이 달아올라 있었고 머리도 제대로 못 빗은 채였습니다. 조금 뒤에 둘째도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엄마, 많이 기다렸지? 미안해. 큰애가 제 손을 잡으면서 그랬어요. 그 한마디에 꽁꽁 얼었던 마음이 스르르 녹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들이구나 싶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괜찮아. 아빠 수술 잘 됐대. 셋이서 회복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남편이 병실로 옮겨지고 나서 딸들이 아버지 곁에 바짝 붙었습니다. 마취가 덜 깬 눈으로 남편이 눈을 뜨자 큰애가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아빠 나야. 수술 잘 됐대. 금방 나을 거야. 둘째도 아버지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아빠 많이 아파? 어디 불편한 데 없어? 하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흐릿한 눈으로 딸들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작게 웃었어요. 회사들은 어쩌고 왔어. 바쁘면 안 와도 되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와줬구나. 이렇게 아버지 손 잡아주는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온기가 얼마 가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큰애가 슬그머니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애들 저녁 차려줘야 해서 가봐야 할 것 같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둘째도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애 학원 끝날 시간이 돼서 데리러 가야 해. 아빠 잘 부탁해. 내일 또 올게. 그렇게 두 사람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은 다시 눈을 감았고 저는 그 옆에 혼자 앉았습니다. 아까 그 온기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병실은 다시 저 혼자인 공간이 됐어요. 남편이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애들 갔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응, 애들 챙겨야 하니깐 내일 또 온대. 남편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번 수술비는 젊었을 때부터 부어온 보험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만약 그 보험마저 없었더라면, 모아둔 돈도 없었더라면, 지금 이 수술실 앞에서 저는 얼마나 더 작아져 있었을까요? 애들한테 손을 벌려야 했을 거고, 그 눈치를 봐야 했을 거고, 생각만 해도 등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 돈만큼은 절대로 지켜야겠다고 그날 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어요. 남편 곁에서 밤을 보내면서 저는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딸들이 나쁜 애들이 아니에요. 알아요. 각자 살림이 있고 각자 지켜야 할 가정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도 이상하게 이날 밤만큼은 그 이해가 위로가 되질 않았습니다. 자식은 결국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고 남는 건 우리 둘뿐이었어요. 그 사실이 새삼스럽게 그리고 아프게 와닿았습니다. 남편이 퇴원한 건 수술하고 2주일쯤 지나서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은 거동이 불편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제 부축이 필요했고 밥상도 제가 날라다 줬습니다.
남편은 그게 미안했는지 자꾸 괜찮다고 혼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이 오히려 더 짠했어요. 평생 가족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했던 사람이니까요. 낮 동안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다리를 뻗고 누워있고 저는 부엌에서 이것저것 정리하고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자꾸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동안은 바빠서 피곤해서 그냥 하루하루 버티느라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들이 조용한 집안에서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70년을 살았어요. 그 세월을 가만히 되짚어 봤습니다. 19에 공장에 들어가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다시 공장 나가고 또 아이 키우고 제 인생에서 저만을 위한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싶었어요. 먹고 싶은 거 참고 입고 싶은 거 미루고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다 자식들 때문이었고 다 가족 때문이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이건가 싶었습니다. 억울하다는 게 아니에요. 후회한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문득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은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내 무릎이 닳아 없어져도 애들 공부는 시켜야 한다고 내 입에 들어갈 고기 한 점 아끼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 딸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며칠 전이었어요. 남편 태어나고 나서 딸들이 집에 왔습니다. 큰애도 오고 둘째도 왔어요. 아버지 상태도 보고 밥도 같이 먹고 그나마 그게 다행이었죠. 그런데 식사를 하다가 제가 넌지시 말했습니다. 너희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노후 준비 좀 해둬야 한다. 별 뜻 없이 한 말이었어요. 그냥 걱정이 돼서요. 그런데 둘째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해. 엄마가 뭘 안다고 그래. 요즘 세상이 얼마나 팍팍한데. 순간 밥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큰애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엄마 우리도 힘들어. 엄마 아빠 때랑은 세상이 달라.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세상이 달라진 건 맞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힘든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말투가 어쩐지 걸렸습니다. 걱정해서 한 말인데 돌아오는 게 훈계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밥이 목에 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웃는 게 제일 편하니까 그게 몸에 밴 거니까요. 그때였어요. 조용히 듣고 있던 남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아직 다 낫지도 않은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이 녀석들이 보자 하니까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딸들이 움찔했어요. 남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냐 잘한다 하니까 정말 너희가 다 잘나서 큰 줄 알아? 엄마가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쉰 적 있어? 너희 줄 반찬한다고 평일 내내 부엌에 서 있고 너희 바쁘다고 애들 봐달라면 애 봐주고 엄마 아빠가 너희한테 바라는 게 있어? 어디서 엄마한테 그따위로 말해. 온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큰애가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말이 좀 심했어. 둘째도 작은 목소리로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했습니다. 남편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평소엔 그렇게 과묵한 사람이 그날만큼은 참지 않았어요. 딸들이 돌아가고 나서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한참 멍하니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어요. 고마워서였습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살면서 저한테 늘 무뚝뚝하기만 했던 사람이 그날 처음으로 그렇게 제 편을 들어줬거든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도 고마웠는데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준 그 사람이 고마웠습니다. 역시 내 편은 이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괜찮아? 괜찮아. 아니잖아. 저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키운 건 아닌데, 그렇지?
남편은 대답 대신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는데 왜인지 눈물이 났습니다. 밤에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자식들을 너무 꽉 쥐고 살았던 건 아닐까? 독립된 사람으로 키운 게 아니라 내 몸의 일부처럼 여겼던 건 아닐까? 그러니까 자식들도 저를 당연한 사람으로 여기는 게 아닐까 하고요. 줘도 모자라고 해줘도 감사한 줄 모르는 게 어쩌면 저도 한몫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서운하다고 말하면 우리도 힘들다고 하고 걱정해서 한마디 하면 뭘 안다고 그러냐고 하고 그 벽이 언제부터 생긴 건지 이제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거였어요. 자식한테 기대를 버리자는 게 아니었어요. 미워하자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아주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남편 무릎이 다 낫는 데는 3달 넘게 걸렸습니다. 그 3달 동안 저는 남편 곁에서 재활을 도왔어요. 물리치료 데려다주고 다리 운동 도와주고요. 그러면서 우리 둘이 오랜만에 참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젊었을 때는 둘 다 바빠서 마주 앉을 시간도 없었고 애들 키울 때는 애들이 먼저였고 퇴직하고 나서는 또 각자 일상에 치여서 그러고 보니 우리 둘이 이렇게 조용히 마주 앉아 있던 게 언제였나 싶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불쑥 말했어요. 민정 엄마, 우리 이제 우리 인생 살자. 애들도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꾸렸으면 이제는 걔들도 독립된 사람이야. 저는 차를 마시던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야 갑자기. 당신 애들 눈치 그만 보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눈치를 봐. 우리도 애들한테 할 만큼 다 해줬잖아. 남편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평생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말이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왜 눈치를 봐.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없었어요. 할 만큼 했고 줄 만큼 줬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였습니다. 남은 시간을 자식들 눈치 보며 소진하기엔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요. 마음을 굳혔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남편과 애들 얘기하고 한 달쯤 됐을 때 큰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있잖아, 장서방이 요즘 사업이 좀 어렵대. 혹시 좀 도와줄 수 있어? 예전에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얼마냐고 물어보고 그래 어떻게 해보자 했겠죠. 자식이 힘들다는데 못 본 척하는 엄마가 어디 있냐고 스스로를 달래면서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그 돈은 못 도와줄 것 같아.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엄마 진짜? 얼마 안 돼, 금방 갚는다고. 금액 문제가 아니야. 엄마 아빠도 이제 이 돈 지켜야 해. 나중에 아프거나 하면 너희한테 손 벌리기 싫거든. 장서방 일은 장서방이 방법을 찾아야지. 정 힘들면 시댁에 도와달라고 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자식한테 안 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큰애는 잠시 침묵하다가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뒤가 무서웠습니다. 혹시 딸이 상처받은 건 아닐까, 너무 매몰차게 한 건 아닐까 싶어서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잘했어. 그게 맞는 거야. 그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며칠 뒤엔 둘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애 학교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은데 학군이 좋은 데로. 근데 돈이 좀 부족해요. 저는 이번엔 조금 덜 떨렸어요.
선정아, 엄마는 못 도와줘. 미안해. 엄마, 애 교육 때문인데 이번만 좀 도와줘. 그래도 안 돼. 너희가 방법을 찾아봐.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이상하게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다음 일요일, 큰애가 냉장고 뒤질 것을 예상하고 저는 일부러 반찬을 넉넉히 만들지 않았습니다. 큰애가 왔다가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엄마, 반찬이 별로 없네. 응, 우리 먹을 것만 했어. 아, 그래.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어색함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손주 봐달라는 연락에도 처음으로 그날은 엄마 아빠 일정이 있어 하고 말했어요. 일정이라고 해봐야 남편이랑 동네 한 바퀴 걷는 거였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우리 시간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딸들이 당황했어요. 엄마 요즘 왜 그래?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절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거절하고 나서 남편이랑 마주 앉아 차 한 잔 마시는 그 시간이 예전에 반찬 만들고 손주 봐주던 시간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남편도 달라졌어요. 표정이 밝아졌고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엔 제 손을 잡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진작 이렇게 살걸? 저도 그 말에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진작 이렇게 살걸?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됐다고요. 늦은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라고. 정말자 인생, 이제부터가 진짜라고요. 봄이 왔습니다. 아침마다 둘이 나란히 아파트 단지를 걷는 게 요즘 우리 일과입니다. 별말 없이 그냥 걷는데 그게 참 좋아요. 이 단순한 게 왜 이렇게 좋은지 젊었을 땐 몰랐습니다. 저는 요즘 복지관에 나갑니다. 수채화 교실이에요. 처음엔 쭈뼛쭈뼛 들어갔어요. 나이 70에 그림을 배운다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붓에 물감을 묻혀 종이 위에 꽃 한 송이 그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지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잘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느끼는 대로 그리시면 돼요. 그 말이 어쩐지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요. 잘하려고 너무 애썼던 것 같아요. 엄마로서도 아내로서도 며느리로서도요.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작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할 때 행복한지는 들여다볼 틈이 없었던 거죠. 붓을 잡으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저는 꽃 그림이 좋더라고요. 특히 작고 소박한 꽃들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제자리에서 피어 있는 그 꽃들이 어쩐지 저를 닮은 것 같아서요. 우리 집 부엌은 요즘 조용합니다. 예전엔 평일에 큰 냄비 올려놓고 반찬 대여섯 가지씩 만들었는데 이제는 남편이랑 저랑 먹을 것만 소박하게 차려요. 처음엔 그게 허전했는데 이제는 이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남편이랑 마주 앉아 밥 먹으면서 별 얘기 다 해요. 오늘 걷다가 본 고양이 얘기, 복지관에서 있었던 웃긴 일, 뉴스에서 본 것들. 그렇게 소소하게 웃는 시간이 생겼어요. 딸들이요? 우리가 먼저 연락을 안 하니까 처음엔 그러려니 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어느 날 큰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 아빠 무릎은 좀 어때? 예전이랑 다른 목소리였어요. 뭔가 부탁이 있어서 거는 전화가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거는 전화였어요. 그게 느껴졌습니다. 응, 우리 잘 지내 너는? 나도 잘 지내지 엄마 다음 주에 한번 갈게. 짧은 통화였지만 끊고 나서 오랫동안 마음이 따뜻했어요. 둘째도 어느 주말에 애 손잡고 불쑥 왔습니다. 아무 부탁 없이 그냥 왔어요. 손주가 할머니 그림 그린다고요? 하면서 눈을 반짝이는데 그게 어찌나 귀엽던지.
제가 그려둔 꽃 그림을 보여줬더니 할머니 진짜 잘 그린다 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자식은 잡으면 달아나고 놓으면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모든 걸 다 해주려 했을 때는 오히려 당연하게 여겼는데 제가 제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딸들이 먼저 다가오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부모가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살아야 자식도 부모를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당신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 그래요? 응, 젊어 보여. 쑥스러워서 손을 내저었는데 사실 저도 느껴요. 거울을 볼 때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피곤하고 허한 눈이었는데 요즘은 뭔가 살아있는 눈이 됐달까요? 이 나이에 처음으로 저를 돌보고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생겼고 가고 싶은 데가 생겼습니다. 남편이랑 가을에 기차 여행을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먼 데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기차 타고 어딘가 가서 모르는 동네 구경도 하고 거기서 파는 거 먹어보고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젊었을 때는 꿈도 못 꿨던 일이지만 이제는 해도 됩니다. 우리한테도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살면서 뒤늦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에요. 잠시 내 곁에 머물다 가는 귀한 손님인 거죠. 손님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손님이 가면 기꺼이 보내줘야 해요. 그 손님을 붙잡으려 할수록 관계가 무거워지고 보내줄수록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자식 때문에 희생하고 자식 때문에 참고 자식 때문에 살았는데 정작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제가 먼저 웃어야 딸들도 편하게 웃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먼저 제 삶을 즐겨야 딸들도 죄책감 없이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거고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70이면 늦은 나이라고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제 남은 인생에서 제일 젊은 날이에요. 오늘보다 더 젊은 날은 다시 오지 않으니까요. 남편 손을 잡고 아침 햇살 속을 걷는 지금 이 순간이 저한테는 그 어떤 날보다 빛납니다. 제 인생,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온전히 평온하시길 바라며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